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죠.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뭄입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향한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비는 동해안에만 내릴 걸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를 뒤덮었던 이중 고기압은 물러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극한 더위는 꺾였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남긴 가뭄입니다. 지난달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강수량은 68mm, 평년의 5분의 1 수준, 역대 최저입니다. 이번 달에도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 가뭄 지수를 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경남은 심한 가뭄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달 부울경 지역의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20일을 넘었고 대구 경북도 13.4일, 전북은 7.7일을 기록했습니다. 태풍도 영남권 가뭄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을 지나면서 점차 약해집니다. 동해안으로 빠져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북동풍이 불고 있어서 비구름이 내륙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호 태풍은 일본을 지나면서는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동해로 빠져나온 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비구름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데 그 비구름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준 13호 태풍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약해진 뒤 남긴 비구름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내륙 쪽으로 퍼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열흘 정도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소나기 이외에 비 소식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일대에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생활 농업용수 공급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제 저녁 8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서 전국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인력 400명을 동원해 경남 지역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물탱크 차량 등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정된 집결지에 모여 이틀 동안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경상남도와 각 시군구가 급수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면 현장에 동원됩니다. 제15호 태풍 차놈이 일본 도쿄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반대 방향으로 일본 열도를 동쪽에 서쪽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태풍 차놈이 일본 혼슈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풍근무를 셨습니다. こういうのが緩んでるとめくれ上がっちゃうんで強風吹いた時に網が切られるのがちょっと心配ですね. 50주년을 맞은 치바현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도를 반대로 관통하는 역방향 태풍은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기상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あまりこの進路というのが私たちも知識といいますか経験がないのでやはり何かあ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思いの中で早めの決断をした。 이바라키현 기타 이바라키시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29.3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차놈 영향에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6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沖縄に帰る予定だったけど台風で欠航になって鹿児島経由で帰ることに。ディズニーランドを昨日までいて今日札幌に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よね。もう全部埋まってて変更できない状態です.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태풍이 상륙한 밤 9시 이후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서울 여의도 같은 곳인데요.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굉장히 북적이는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怖いです。早く電車とかも止まってしまいそうで怖いので早く帰ろうかなって思います。 중국을 강타한 태풍 돌핀처럼 강하진 않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역방향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컸습니다. 태풍은 일본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돼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진에 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는 최소 240명을 넘어섰고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샘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남성을 끌어냅니다. 강진 발생 다음 날 구조된 30대 남성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실종자 이름을 애타게 외쳐보고 뭔가 소리가 들리자 주먹을 들어올린 뒤 생존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양동이와 맨손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odavía tenemos una ventana grande, tenemos aproximadamente 24 horas más para poder encontrar esperanza o tener esperanza de vida. Nosotros, o nuestra gran ventaja es que pueden haber espacios vitales aislados. 구조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미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신고가 2,000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매몰돼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Nos encontramos con esto. No hemos podido rescatar a la señora. No sabemos si está viva o muerta. 칼리 병원에선 여러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거리에서 임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옥 5,000채와 24개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며 긴급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참사에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강진을 21세기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수출 3위로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인 커피 주요 산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최근 들어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대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단층 때 축적된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이른바 빅원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2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We haven't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1857, so stresses are naturally high, and they're actually, in some places, the highest that we've seen in all of these 1,000 years.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other 100 years? It could be tomorrow. It could be, next minute. YTN 유튜관입니다. 이란이 전쟁 종식과 동결자금 해제 등을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조건으로 제시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 항로에서는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6명이 사망하면서 중동의 에너지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먼저 이란 쪽에서 새로 나온 입장이 꽤 강경한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다시 못 박았다고요? 네, 이란 새 안보수장이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자국 주재 중국 대사와 면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포함한 영내 모든 전쟁의 종식 등 기타 조건 이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봉쇄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맞서서 미국도 지난 50년간 이란이 끼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기존 조건에서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무조건 항복을 외치던 미국이 결국 협상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전쟁과 외교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تسلیم بدون قید و شرط و همون دشمن بعد از تقریبا 20 روز التماس میکرد برای مذاکره. 네, 홍해 쪽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도 훨씬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상선 공격에 따른 사망자까지 나왔다고요. 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선원 4명과 정부군 2명이 사망했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멘 교통부는 후티 반군이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미사일 발사 뒤 화재 선박에 구조대원들이 접근한 상황에서 2차 공격이 가해졌고 이 과정에서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측은 그러나 자신들의 소행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소행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후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첫 인명피해가 됩니다. 후티가 운영하는 매체인 사바통신은 군수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는데 예멘 정부가 밝힌 선박과 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에너지 수송로인 홍해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요. 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오만만을 통과해 이란 항구로 향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위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의 민간인 승무원들이 미군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해 미 해군 헬리콥터가 기관실을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12번째이자 지난달 봉쇄 재개 이후 3번째 선박 타격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BC는 미군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할 보장은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보다 1.4% 올랐습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은 최근 며칠간의 신호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이 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의사에 이어서 간호사도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평택현 산부인과에선 지난 1년간 입사한 간호사 7명 중에 6명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곳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용 공고를 올려도 지원자가 거의 없고요. 어렵게 뽑아도 일찍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국 병원의 분만실과 신생아실 병상 10개당 간호사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업무 강도가 세고 법적 부담도 큰 편입니다. 보호자를 상대하면서 각종 민원과 감정 노동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수당은 다른 과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간호사들이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남은 인력들이 이교대로 일하고 응급 근무조를 못 꾸려서 병상을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현장에선 정부가 채용 인센티브 같은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는 수능에 선원 수령이 도입될 거란 내용입니다. 절대평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1박 2일 수능이 유력하다는데 서울신문이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수능 선원 수령 비중을 전체 문항의 30-40% 정도로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의 대입시험처럼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목표입니다. 답안 작성 시간이 길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수능을 이틀 동안 나눠서 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객관식과 선원 수령 문항은 각각 별도의 시험지에 담길 걸로 보입니다. 선원 수령은 희망 학생들만 응시하도록 수능 1과 2로 이완화하는 방안도 재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어나 제2외국어 등은 선원 수령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6이 고3이 되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개편 수능이 도입되는데요. 국교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쯤에 수능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능이 워낙 민감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논술학원 등 부담만 가중될 거라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는 도사를 겨우 면한 웅담 채취용 곰 이야기입니다. 바지 사육장 신세가 됐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보시죠.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곰 80여 마리가 웅담 채취용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도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부와 농가의 갈등 끝에 다행히 다시 사육용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농장주들도 다량의 곰을 일시에 웅담 채취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 여전히 부족해서 곰들은 계속 좁은 사육장에 갇혀 지내야 하는 신세입니다. 게다가 농가와 지자체 간 매입 협상마저 지연되면서 곰들의 방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육 농가에 남은 곰이 전국에 210마리 정도입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 곰들의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농가와 지자체 간 매입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높아지는 AI 의존도의 부작용을 짚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AI 말만 믿는 부장님 때문에 오늘도 속 끓는 건 김딜이라고 하네요. 사람은 불신하고 AI는 맹신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직장 내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엉뚱한 지적을 해도 상사들이 내 세미나의 말로는 네가 틀렸으니까 고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인간 직원은 예산이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만 AI는 몇 초 만에 바로 대답해버리죠. 또 사용자의 질문과 전제가 원하는 아첨성 답변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내용과 맥락이 부족해서 사람이 다시 검증해야 할 때가 많은데요. AI가 만든 저품질 양산형 콘텐츠인 AI 슬롭과 업무를 합쳐서 워크슬롭이란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부정확한 AI 결과물의 뒷수습은 결국 다른 직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워크슬롭을 검토하고 수정하느라 오히려 업무 시간이 늘어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설 구급차 업계 실태를 고발하는 YTN 연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나뿐인 응급이송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운영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법인 소속 구급차 한 대에 190건이 넘는 압류가 걸려있는가 하면 누적된 과태료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대한인명구조단이 유일합니다. 이 법인의 지부장이 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급차 단 2대와 사무실을 갖추면 누구나 지부장 직함을 달고 전국구 영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지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후원금으로 포장된 사실상 권리금이 오가기도 합니다. 시장성 좋은 데는 뭐 3천, 뭐 또 1,000, 또 조금 군 단위 조금 저기 한 데는 뭐 500, 그리고 않는 데도 있어요. 대가성이죠. 이처럼 문턱이 낮다 보니 전국 지부만 42곳, 소속 구급차만 80여 대가 넘는데도 정작 법인 본부 직원은 3명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는데 실제 각 지부 구급차들이 교통 위반을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된 미납 과태료는 17억 원이나 쌓였습니다. 소속 구급차 한 대엔 압류가 무려 194건이나 잡히기도 했습니다. 법인 차는 운행 정지가 안 됩니다. 전국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글로 대체 압류가 다 붙어요. 차가 새로 오면 오는 대로 다 대체 압류가 다 붙어버린다고. 각종 부채에 법인 명의 통장마저 압류당하자 오가는 대금은 법인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가 섞여 처리되기 일쑤입니다. 법인이 빚더미 속에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대한인명구조단은 뾰족한 대책도 없이 향후 지부와 구급차를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에게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이력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4일 정오쯤 평택시에 있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료진과 함께 A씨의 문진 내용과 처방 이력을 확인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마약류를 140여 차례 상습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과 수원, 평택 등 수도권 일대 병원 67곳을 돌았고요. 특히 수면 진정제인 프로포폴은 52번, 미다졸람은 22번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넘어지고 달리다가 불까지 나면서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의 사건 사고 소식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가장자리에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동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곧장 대피해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기대 쓰러져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 앞부분과 뒤틀린 차축이 사고 당시 큰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3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쓰러지면서 50대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바꾸려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간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는 1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진화와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차로가 통제되면서 한때 5km가량 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타이어가 터지며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책 파열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세제 개편안 수정을 예고했는데요. 관련해서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주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혼란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파급 효과. 예. 이제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비거주자들의 세제 개편안이 좀 컸잖아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시 본인들 실거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이제 거주하고 있던 그 임대 그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예. 하는 이슈. 그다음에 사실은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약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실거주자로 전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또는 그렇게 가격이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임대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는 그러한 정책 요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완하는 정책들을 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세제안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거의 한 4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심지어는 ISA 세제안부터 시작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또 지시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야당이 졸속 행정이다 뭐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비거주 1주택자들 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 전월세 물량 줄어들고 임차인들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윤덕 장관도 이거 세제 개편에 충격 좀 덜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네. 그동안의 공급 물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이제 내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 주택 택지를 이제 확보를 하고 주택을 첫 삽을 뜨는 데까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그 실거주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예.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분양하는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에 와닿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계부채 억제 정책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대출 규제, DSR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확대를 하는데 수요는 억제돼 있는 상태. 이 상태는 또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은 실거주자 위주로 결국은 대출을 좀 확대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택 공급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접근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책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특히 이제 세제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 경제 주체자들이 집을 사고 그다음에 그 세금을 내고 투자하고 네. 뭐 이런 거 가게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정책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비용으로 전부 다 전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게 뭐 정부가 정책안을 낸다 하더라도 또 수정되겠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안을 낸 다음에도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지금처럼 계속 수정할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예.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정책의 비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좀 관망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비판 여론을 좀 반영해서 수정을 할 것이다. 변경 여지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게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먼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까? 수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지금 없는 상태고 수요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요는 수요대로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비거주 실거주자들이 본인들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세금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슈랑 그다음에 본인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임대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예, 임차인들에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이게 주택 공급을 그냥 늘리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인지 발표를 좀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거를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그러니까 이거를 인허가를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택지 공급을 지금 공공 분야 그러니까 LH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이게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 단기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을 이제 어떻게 임대로 돌려서 임대 공급을 늘릴 것인지 이슈하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부분을
이제 매입해서 임대로 돌리는 부분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책들이 조금 제시가 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초고가 주택의 세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반론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완화시킬지, 그 파급 효과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거주, 이게 지금 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임대자들이란 말이에요. 44%가 자가 소유자들이고 나머지 60% 이상이 60% 정도가 전부 다 임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이 계속 청년층 그 전월세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정부 부처가 얘기한 것처럼 확정된 안이 아니고 확정된 정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다양한 부처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영향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좀 신중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그 부처 간의 그 조율하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좀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기다려봐야겠다. 수정안 나오면, 최종안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해야겠다고 관망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사실은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주택 그 시장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그 축소시키는 그러한 이제 행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이러한 그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가지지 않도록 좀 빠르게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거랑 거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거래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정부가 줘야 된다. 그것도 빠르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봐요. 네, 부동산 부분은 그렇고 그 ISA 개편이나 뭐 주가 누르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다시 방향으로? 재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IS 개편안은 이런 거예요. 국민성장 ISA하고 청년층 ISA를 신설해서 이제 국내 주식 펀드의 세제 혜택을 좀 몰아주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ISA와 중복이 되고 또 특정 상품에 어떻게 보면 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상속 증여를 앞두고 그러니까 일부러 주가를 낮게 잡아서 세금을 좀 줄이는 걸 막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PBR인데 이게 0.8배 미만의 기업에게 다른 평가 방식을 적용시키겠다라고 이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장 왜곡이 굉장히 우려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 때문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악화 때문일 수도 있고 지배구조 문제일 수도 있고 산업 자체가 저성장 사양 산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다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잔금을 내고 그때 제대로 입주할 수 있는지 그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게 낮아졌다는 거는 결국에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세제 개편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세제 개편 영향이 이제 지금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입주 전망 지수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 입주율이 아니고 주택 사업자가 앞으로 입주가 얼마나 원활할지를 전망하는 심리 지표예요. 다시 얘기하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전망이 굉장히 이제 우세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은 이렇게 입주 전망이 굉장히 크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입주 사유를 보면은 잔금 대출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심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자금 이슈예요. 자금 순환 이슈라고 우리가 봐야 대출 되거든요. 문제입니까?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면은 새 집 잔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거기다 대출까지 제한이 되면 입주가 늦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시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 집이 더 안 팔리는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도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입주 자체가 밀리고 결국은 이게 매매, 전세, 월세로까지 파급이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안정시키는 거랑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구조는 다른 문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기적 대출은 좀 억제를 하되 이미 계약한 잔금 대출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애 최초라든가 뭐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막지 않도록 그래서 좀 세밀한 예의를 두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수정은 나오면 지금의 혼란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물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날씨 워낙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농작물들 또 축산물 어류까지 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 다시 이거 3%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은 이제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일부 농산물 가격 급등만으로 8월에 소비자 물가가 3%를 넘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공급 충격형, 다시 말하면 비용 상승 물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6월달, 7월에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6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예. 뭐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2.5%였어요. 이미 물가는 기초적으로 압력이 낮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다가 폭염이 이제 지속되면서 채소류 출하가 감소되고 예. 그다음에 수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식품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트플레이션 네, 이제 사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시청자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요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폭염으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시금치가 다시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은 공급 대응 정책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비축 물자를 방출하다든가 아니면 대체 수입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공급 측 대응이 우선이라고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급등세 현상이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끝나는지 아닌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식비나 가공 그 식품 가격까지 정가가 만약에 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정책 대응의 결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더 인상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걸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네. 최근에 식료품들은 이제 공급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추석 가까워지면은 비축 물량들 좀 네, 확보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한은에서는 지금 폭염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또 2분기 GDP 성장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8월 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 같은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2026년 2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해서 0.6%,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성장을 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때 이제 집중해서 보는 거는 실질 GDP가 증가해서 국민들의 소득 증가의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증가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수요 증가로 인한 그러니까 물가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의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볼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 자체가 과열신으로 보기는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치약 차주예요. 지금 현재 문제가 금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2.75면은 평균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근데 못 갚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체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0.33%로 기존의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은 가계부채 규모 자체가 이미 소득 대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치약 차주들이 굉장히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 이 변동금리 차주가 상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해서 부실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와 제2금융권의 대출 부실화 우려로 연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PF 부동산 자금 경색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파급 경로가 굉장히 세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뭐 8월은 그냥 동결을 하고 시장은 지금 반반이거든요, 예상은. 근데 컨센서스는 50% 정도인데 미국의 또 금리 차이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아마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시장의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가 안정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가계부채 리스크도 네.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네. 결정 내릴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증조부의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처음에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 기록이 확인되자 성급한 해명이었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최근 신작 홍보를 위한 인터뷰에서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의 내력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해 서울에서 개원했다는 구체적인 단서에 온라인에서는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추정이 나왔고 친일 행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는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지만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기록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입니다. 서양 의술을 수입해 성공한 안상호가 일선동체의 가정을 만드는 데도 제일 먼저 성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일제의 선전 논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대정친목회 역시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력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상호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소속사는 입장을 번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하게 답변해 혼란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책임지을 순 없지만 자랑스럽게 꺼낸 가족사로 100여 년 전 기록까지 검증받게 된 상황.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성급한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열대야 없이 쾌적함이 감도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낮에도 심한 더위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낮 더위 상황도 나아지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예년 수준 자체가 한여름이기 때문에 낮 더위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폭염특보는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전부 사라졌는데요. 현재 대전 21.3도, 안동 17.7도 등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열대야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은 차츰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주된 비구름이 지나고 내륙은 낮더위 속 내일부터 소나기만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의 가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대조기까지 겹쳐 만조시에는 저지대 침수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